겸손은 자, 윤석열 구속 1주차 다스웨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노정면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저지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안 불편하세요? 이거 저기 보호장비 착용 우리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일부 하고 다니시던데. 방탄까지 또 제가 들어봤습니다. 네. 의원님은 안 하셨어요? 저 그냥 두꺼운 옷 입고 다니는 걸로. 자, 법원 폭동 이야기 좀 해볼 건데, 법원 폭동에 대해 전광훈 책임에 대해 공개 문제 제기를 하셨었어요. 만약에 오늘 석방 안 시키고 판사가 기각을 만약에 했다가 하면 강제로라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야, 구치소 습격당할 뻔했어. 근데 여기 없어요. 한 남성이 또 다른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부숩니다. 7층에 판사 잡으러 갔던 이모 씨. 이모 씨. 이영석 전도사님. 전광훈 전도사. 이 양반은 이 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때 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던 사람이에요. 정광훈 파죠. 파. 정광훈 파가 확실하고. 끈일 수도 있고요. 그 유튜브 가보면 다 정광훈 소식이에요. 그 사람이 그 1월 18일 습격 직전에 예. 그 윤상현 의원이 서부지법 앞에 와서 스피커 마이크 들고 얘기했잖아요. 훈방된다고. 예. 그때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정광훈이 뭐라고 그랬냐. 헌법 위에 또 하나의 권위가 있다. But there's another authority above the 이거는 Constitution, 바로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and that is the people's right to resist. 이제 앞으로 구성될 광화문 이 국민저항위원회를 통하여 Through our committee of 이 대한민국을 통치해 나갈 테니까. 헌법 위에 있고, 자기들이 통치한다잖아. 언론을 통치하겠다고 했고 주요 방송사에 10만 명씩 가야 된다고 예. 이것도 그런 얘기하죠. 선동도 같은 자리에서 했습니다. 종편을 비롯하여 KBS, whether it's the mass MBC, like KBS, 그 NBC, 다음에 또 SBS SBS, 모든 언론들은 that all of these 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should be under the control of our human KBS에서 rights. 10만 명 가고 So 100,000 people MBC에 together. 10만 명 가고 Also to NBC, SBS에 10만 명 가서 also in front. YTN에는 왜 안 보내죠? 자, 그리고 그 집회에 이런 사람 올라왔죠? 문재인은 유엔에 가서도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집회에서. 문재인 어떻게 해야 금지태 되겠습니까? 올라갔죠? 앞으로 오세훈 시장 국정의 나옵니다. 우선위를 일으키실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정은과 악수하지 못해 목을 매는 저 정신 나간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오늘 집회에는 그만뒀고. 자유한국당 네. 황교안 대표와 그리고 나경원 황교안, 원내대표 나경원. 등 일부 지금 의원들이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 개인적으로 다 무대에 참석했습니다. 올라간단 말이야. 아 윤상현 최고래요. 윤상현 최고. 이 잘하면 대통령 되겠어. 대통령 되겠어. 아유 감사해. 아니 그래 본교회 또 갔다 오시고 일부 예배 마치고 교회 다녀왔습니다. 교회 갔다 오시고. 아니 근데 아이고, 진짜. 2번 한 줄 아는데 3번. 3번 했어, 3번. 한 사람 자. 빠졌어요. 원희룡 씨가 좀 서운해 하겠는데. 아, 맞다. 네. 이 청년들 당에서 지원해준대잖아요. 그리고 황교안 무료 변론 해준대잖아. 근데 저기에 무료 변론 해준다는 얘기를 하면서 돈 모은다고 했어요. 무료 변론 해준다고 해놓고 계좌를 올려놨어. 자, 그 비서실장이 폭동인지 국민들이 판단한다.
이렇게 세심한 분이셨어요? 이 말대로 실행에 옮겨집니다. 법 위에 있다니까 법원을 공격하잖아요. 판사를 잡으려고 하고, 언론 통제 대상이라니까 MBC 기자 폭행하고, 메모리 카드를 빼서. 그거 어디에 들어있는지 사실 일반인이 알 수가 없어요. 없어요.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담당자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근데 메모리 카드를 뺏어가더라고. 이거는 다 연결된 행위거든요. 메모리 카드 뺐지, 법원에 들어가자마자 CCTV부터 부셨잖아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 국민저항위원회를 만들어서 통치하겠다. MBC, SBS에 10만 명씩 가라. 이 얘기는 1월 18일 광화문 집회에서 한 얘기고요. 그 얘기를 하고 야 이제 서부지법으로 가야 됩니다. 갑시다. 그러고 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서부지법에 가서 거기 현장에서 서울구치소 가서 강제로 윤석열 데리고 나오자고 하잖아요. 사실상 서울구치소 습격하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영장 발부 그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거기 행동하는 그 젊은이들이 저항권 얘기를 해요. 국민 저항권이다. 내가 저항이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저항권이야. 저항권 행사하는 거야. 뭐 4.19가 이런 거야. 그러면 뒤에 꼭 욕을 하더라고요. 그게 정광훈의 워딩이거든요. 정광훈 말대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법 위에 있으니까 법원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습격당했어요. 이 말에 동의하면 두 손 들고 만세. 이게 정광훈 확법입니다. 특히 이제 영상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이제 무수한 현장에 가고 시국에 따라서 욕먹는 거는 다반사다. 그리고 밀치기도 한다. 그런데 메모리 카드를 빼내고 발로 밟는 건 처음이라는 거야. 정광훈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언론사를 통제하라고 했잖아요. 뭐 저도 YTN 다닐 때 YTN 보도가 안 좋으면 집회 취재하러 갔다가 뭐 YTN 뭐 하는 거냐 항의도 하고 어떤 방송사는 로고를 가리고 촬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를 뺏고 넘어뜨려서 밟아라 죽여라 이런 수준은 안 되죠. 폭도로 돌변한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한 직후 법원 주변을 취재하던 MBC 취재진을 몇몇 시위대가 에워쌉니다. 촬영을 막고 급기야 카메라 등 장비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카메라 뺏어. 취재진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사법부에 이어 언론도 공격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 수준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실제. 그런 일이 한 건만 생겨도 큰일 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루아침에 워낙에 많은 일들 한꺼번에 봐버려서 지금 뭔가 적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큰일입니다. 거부권도 막 행사하니까는 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기준이 12월 3일 이후에 아주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일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뭐 당에서 적극 지원한다고 하지, 원내대표가 나와서 시위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지, 17명 젊은이들 훈방시킨다고 하지, 여당의 핵심적인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선물을 주지. 권력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들입니다. 난 이것도 너무 웃긴 게 누구 눈치를 본다는 거? 자기들이 권력이잖아. 그래 놓으니까 본인들도 좀 뻘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법부 뭐 A 판사, B 판사, C 판사 이런 사람들은 누구랑 친하다더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해서 민주당하고 가깝다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권력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권영세라는 정치인이 그동안 본질이 잘 안 드러난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지만 탄핵 때 타격을 안 받았어요. 맞아요. 주중대사로 갔다 왔고.
전면에 나서서 얘기를 잘 안 해요. 제가 볼 땐 잘 됐다고 봐요. 정치권 내부에서는 윤상현도 온건파로 통했고 권영세로 온건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 본질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잘 마무리하면 이런 사람들 한꺼번에 다 그리고 또 우리 공장장께서도 책임이 있는 김재원 네. 참 다행이에요 그건. 김재원 최고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성전이라고 입장을 세웠더라고. 기세를 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 절대 믿을 게 못 되거든요. 그거 믿고 가면 망해요. 지난 총선 때도 갤럽이고 주요 여론조사들이 10% 이상 총선 마지막 조사까지도 이겼잖아요. 우리 조사만 거꾸로였고 결국 어때? 그걸 믿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총선 직전에 그 수치 구도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긴장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그래서 이 수치가 우리 민주당에는 굉장한 자극제가 될 거라고 봐요. 오히려. 근데 국민의힘에는 환각제가 되고 있어요. 약물, 동물, 환각제 뭐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누굽니까? 이 목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전광훈. 정신 차려 김어준. 전광훈 목사. 진작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처벌받았어야 되거든요. 이번에야 입건됐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저는 이 여당과 커넥션을 의심하는 거죠. 바로 체포하는 게 맞아요. 내란을 선동했잖아요. 서울구치소에 가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저항위원회를 만들어서 통치를 하겠다고 하면 이건 반국가 단체를 결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건데 이번에는 수사를 피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해야죠. 빨리 체포해서 이 사회랑 격리해야 됩니다. 계엄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까지 47일이나 걸렸거든요.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현직이다 보니까 모든 주요 요직에 사실은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 앉아 있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나 오래 걸렸어요. 전광훈도 이렇게 두고 대선까지 가면 한 석 달은 있을 것 같은데 이 짧은 2달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석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냥 두고 가면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갖는 것은 친이 구테타는 실패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실패하면 뿌리를 뽑을 수 있다. 친이 구테타가 실패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죠. 뭔가 돌파구가 있을 것처럼 계속 역할들을 해주잖아요. 네. 잘 마무리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사회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일단 탄핵 심판을 넘겨야 되는데 일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 것은 2월 13일까지 잡혀 있어요. 추가로 더 기일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그대로 대입하면 3월 10일, 12일 요때쯤까지 변론을 하게 돼요. 그 횟수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그 17번 했거든요. 네. 화목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보면 3월 12일인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박근혜 탄핵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간단하죠. 증언, 증거들이 수사기관들에 의해서 이미 다 수집이 돼 있고 상식적으로 보면 박근혜보다는 빨리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한데 혹시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압박감을 느껴서 박근혜 수준으로 한다면 3월 10일께의 변론이 종결되고 약 열흘 뒤에 결론이 나오는 상황. 그런데 좀 상식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늦어도 2월 안에는 변론이 종결되고 3월 10일 전후로 결론이 나오는 상황.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질만 놓고 보자면 2월 13일까지면 변론이 충분하고 그러면 2월 안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 그렇게 전망하는 법조인들이 있고 네. 저쪽에서는 어떻게든 미루려고 할 테니까 네. 그 힘도 실존하는 힘이니까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3월 10일께는 끝날 것이고 그럼 20일께 선고될 것이다. 네. 최근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의 권한이 진짜 행정부 수반에게 고스란히 다 있냐.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넣어서 변론을 한 차례 했어요. 오늘 했어요. 근데 재판부가 들어보다가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 끝 해버렸습니다. 맞아요. 원래 이게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오늘 사실상 끝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2월 초면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정상적인 프로세스죠. 그래서 저는 정상적이면 2월 말에 나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만일 늦어진다 하더라도 3월 20일 전후로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윤석열 헌재 나가서 네. 자기를 변호했는데 안 나오는 게 나을 뻔했어.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자폭인가. 우리는 고맙지. 형사적으로도 불리해졌고요. 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겠습니까. 지지자들이 또 더 결집해서 다시 한번 서부지법 상황 같은 것을 노렸을까? 그런데 경찰이 이번에는 철저히 대비를 해서 헌법재판소 앞에 골목이 좁거든요. 그걸 다 막아버렸더라고 아예. 네. 저는 예상컨대 다음에 한 번 더 나오더라도 어제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안 나오려고 그럴 것 같아요. 나오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 막 지지자들이 막 윤석열을 연호하고 그들을 더 부추기고 싶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니 굳이 내가 왜 나가나. 게다가 남는 장사가 아니야. 헌법재판관들이 이 내용을 깨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네. 근데 어제는 하나 얻었잖아요. 병원에 갔잖아요. 이거 한잔 하러 간 것 같아. 나와서 얻어가기는커녕 헌법재판관들한테 저 사람은 참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심어줄 말만 하거든. 두 가지만 물어봤거든요. 하나는 그 최상목 쪽지. 대통령 지시문이라고 바꿔서 표현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걸 왜 물어보냐면 거기에 비상입법기구 얘기가 있어요. 그럼 국회를 대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입법기관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잖아. 위헌이야.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줬냐고. 모른대. 자기는 언론을 통해서 접했대. 거기에 국회를 대체할 내용인데 전 국방부 장관이 태어나서 내가 작성했다. 자기가 대통령 몰래 국회를 대체할 기구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그러니까 이번 계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국회를 해산하고 싶은데 해산을 못하니까 계엄으로 국회를 없애버리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 이게 전두환 발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 포고령에 국회 정치활동 금지가 있는데 포고령부터가 위헌이니까 그거 김용인이 작성했는데 내가 그 대목을 못 봤네? 그것도 옛날 걸 베낀 것 같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옛날 거 어디에도 국회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전공의들 처단하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게 어느 정도는 통하거나 법리로 싸울 만한 내용이어야지. 이거는 아무도 안 믿을 말들을 막 하는 데다가 마지막 질문이 그거예요.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했냐고.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그걸 자기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잖아요. 진술이 남아있고 다 공개돼 있어요.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윤석열이 아무리 자기가 안 했다고 해도 오히려 죄질만 더 나빠집니다. 그렇지. 저는 어제 그 윤석열의 가장 큰 패착이 이런 태도. 지지자들한테라도 뭔가 호소를 하려면 나 이재명 마음에 안 들고 민주당 마음에 안 들고 국회 마음에 안 드는데 국회에다가 군대도 투입하고 확 잡으려고 했어. 근데 이번에 나와서 민주당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국의 결단으로 국회를 해체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지지자들한테나마 박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모든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근데 나의 부하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보스다운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모르겠는데요? 안 했는데요? 그 김영균이 했나? 이게 뭡니까 이게? 모든 계엄은 성공한 이후에 무수한 사람이 죽었거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계엄하면 사람 죽는 거예요. 일단 나 죽고 노정면 살 것 같아? 수방사 지하로 끌려갔지? 그리고 백령도 배를 탔겠지. 제가 계속 이제 곱씹게 되잖아요. 그날의 상황을.
그때 사실 저는 그 국회로 이동하면서 휴대폰을 꺼야 되나라는 위치 추적 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간단한 연락을 빨리 하고 그리고 이걸 꺼야겠다. 그런데 국회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우리 보좌관으로 계속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껐어요. 근데 또 제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운전을 해주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도착했을 때 12시 정도였어요. 그때가 이제 가장 복잡할 때였습니다. 시민들 많이 오시고 차량들도 많고 경찰들도 다 깔렸고 그러니까 삥 돌았는데 넘을 곳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차에서는 내려야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내를 보내고 내렸는데 부인이 아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냥 잘 가 그랬죠.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오면서 라이브 방송을 했잖아요. 잘 들어보면 옆에서 부인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죽으러 간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반면 봉지욱 기자 있잖아요. 봉지욱 기자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나도 위험하다. 튀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부인이 붙잡고 계좌 비밀번호 주고 가라고. 이 대표께서는 처음에 이제 집을 나설 때 밖에 체포조가 이미 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럼 문 밖 상황을 누가 확인을 했을까요? 부인이 확인했겠네. 저는 아내랑 이제 차에서는 이제 헤어졌는데 거기 이제 국회 뒷길이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우선 그 부인이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밝은 얼굴로 보냈냐, 아니면 어두운 얼굴로 보냈냐. 옆에 있다가 이렇게 내리고 어두컴컴한데 어떻게 표정을 봐요? 요 다음에 다 나옵니다, 답이. 오케이, 알았어. 네. 이재명 쪽인지 봉지욱 쪽인지. 근데 차가 갇힌 거예요. 못 움직이고. 거기서 한 40분 정도 있었대요. 빠져나가는데 저는 그 사이에 담을 넘었고 혼자 생각했죠. 그냥 차 운전하고 가면서도 이제 오만 생각이 다 들겠지만 그 국회 상황을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보면서 남편 보내고 차에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제가 며칠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짐작은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아들이 군에 가 있거든요. 간지 몇 달 안 됐어요. 마지막 카톡이 왔어요. 지금 비상이 곧 걸리고 휴대폰 내야 된다고. 그걸 보니 저도 이제 그치. 아들이 지금 군에 가 있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내는 남편 걱정도 해, 아들 걱정도 해,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표정이 제가 직접은 안 봤지만 뭐 눈에 선하긴 합니다. 계좌번호 불러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산권 행사를 안 해요. 용돈 받아 쓰고. 형편이 안 됐잖아요. 형편이 안 됐어요. 한 10여 년 전에 이미 다 넘겼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여쭤본 이유가 사람이 죽는다고요, 진짜. 성공했어봐요? 거기 있는 민주당 의원들 다 끌려갔겠죠? 노정면 의원이 당연히 끌려갔겠죠? 이재명 수개들 다 보내고 나서 분류할 거 아니야. 갱생의 여지가 있냐 없냐. 없어. 노정면은. 사람이 죽는다고. 내가 사람을 죽일 이런 계엄을 할 거면 실패하면 자기도 그 정도 각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실패했더니 나 몰라요. 부하들이 다 했어요. 수개라 불러주면 안 돼요. 수개는 무시무시한 자잖아요. 이런 하찮은 인간이 다 있나. 그게 더 열받더라고. 나 몰라요. 내가 했어. 이거보다 더 열받더라고. 네.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고마워요. 헌재에서 그 답변하는데, 저 정도 인간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을 뻔했네? 응? 저 정도의 배짱도 없는 인간한테? 자기 혼자 살려고 그냥.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추운 날 그 사람 지지하겠다고 거리에 나오는 분들 생각하면 그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혐한 찰 일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요. 요즘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분들하고 좀 대화 좀 해보고 싶다. 안 때린다는 그 보장만 좀 된다면 정말 대화해보고 싶어요. 왜 그러신가. 의원님 맞아요. 과거에 희망버스, 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지지하러 희망버스 이제 탑승객들을 모아서 이제 타고 가잖아요.
태극기 어르신들도 막 같이 가서 현장에서 맞불 집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한 기자가 잠입 취재를 했어요. 그랬다가 괜히 들키면은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신분을 밝혔습니다. 한겨레 기자였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주고 가까이 갔다는 거에 굉장히 고마워했대요. 그 얘기를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안 잊어버리고 남겨두게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는 안 돼요. 근데 서부지법 사태를 보니까 못하겠고. 그러니까. 자발적인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다 가서 얘기를 들어주면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 법원 폭동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아예. 네. 종류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이번에 행동한 사람들은 대체로 젊잖아요. 우리가 평소 봤던 그런 태극기 집회의 구성하고 완전히 달라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계획 범죄로 기획하고 들어온 사람들 전 분명히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제가 그 7층에 올라갔던 투블럭 제가 예. 그 뒷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 맞아요. 밖에서 수신호한 사람이라고 하면 기억나십니까? 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안 해주세요, 방송에서? 제일 먼저 눈치챈 사람 중에 하나고 그 사람이 나온 영상들을 우리가 모으고 있긴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구나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투블럭이 있고 카키맨이 있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거침없이 중간층에서 머물지 않고 7층으로 직행했다는 거예요. 네. 7층에 영장 판사가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알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손전등 들고 다녔잖아요. 그렇지. 누가 요즘에 손전등 들고 다니나요? 휴대폰을 활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동그란 원이 그려지는 밝은 빛을 내는 휴대용 손전등을 켜고 이렇게 막 수색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게 이제 투블럭이거든요. 여기서부터 폭동 시작이구나 하는 장면들이 있단 말이지. 그때 투블럭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이 현장에 체포가 안 됐어요. 그 다음날 헌재 재판소에도 등장을 했는데 그때도 경찰하고 육탄전을 벌일 때 투블럭이 맨 앞에 있었어요. 예. 근데 아직 체포가 안 돼서 아직도 안 됐어요. 빨리 잡아야 됩니다. 카키맨이라고 했던 그 인물은 무슨 곤봉을 준비했더라고. 두 사람이 계단으로 쭉쭉 올라가가지고 7층 갔단 말이지. 베리 스트레인지하지. 현업에 계셨으면 그거 취재하러 따라다닐 텐데. 돌발 영상 하고 있었으면 더 세세하게 봤겠죠. 근데 지금 그 역할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다 해주고 계세요. 맞아요. 이미 다 그 수배 전단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그 가짜뉴스나 댓글 공작을 일반인들이 잡아서 민주파출소에 던지고 있잖아요. 잘 돌아가죠, 민주파출소. 네, 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작업을 하던 친구들을 많이 위축시켰어요. 네. 근데 이건 검열이 아니에요. 제보 받는 거예요. 제보 받아서 심각한 사안을 당연히 고발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가 사안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는 이미 국민의힘에 있어요. 가짜뉴스 치면 국민의힘 메뉴에 나와요. 제보받아서 심각한 사안은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사기관이 판단하고 이미 손 떠나는 겁니다. 왜 민주당이 민주파출소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반인을 언급했냐. 일반인이 아무 생각 없이 유포에 가담하면 자기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 될 수 있어서 정말 조심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가짜뉴스의 개념하고 또 다릅니다. 혐오를 부추기고 폭력을 조장하는 이거는 전 세계에서 규제하는 유해 콘텐츠예요. 내용이 사실관계가 틀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내란을 옹호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선동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유해 콘텐츠는 전 세계의 스탠다드입니다. 이거 다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걸 민주당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일반인이다 아니다 가립니까? 게시물을 신고하는 거예요. 네.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카카오에서도 얘기했어요. 검열은 안 된다. 국민의힘이 과연 이걸 모를까? 자기네들도 지금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카카오 채널 친구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카톡을 안 씁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격렬해져요, 저항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뿌리 뽑을 수 있는 걸 확실히 뽑아가며 가야지, 이대로 쭉 내버려 두고 가면 여차하면 피투성이 대성이 되겠어요. 민주파출소가 저절로 돌아갑니까? 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국회에서 이런 유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들을 사례를 국민께 알리고 이 주체들에 대해서 국회를 불러서 청문회가 됐든 현안 질의가 됐든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추궁하는 이런 노력들이 병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과방위 차원에서의 청문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성사된다면 내란을 선동하고 동조하고 폭력을 조장한 이런 콘텐츠들 사례들을 국회에서 띄울 겁니다. 국민께 알려드리고 이런 자들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시민하고 지금 국회하고 협업을 해야 돼요. 이번에는. 왜 민주당 이밖에 못해? 그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협업을 해야 돼. 네. 그렇게 이 국면을 돌파해야 된다. 민주당 혼자도 못하고 시민만으로도 안 돼요. 그 스카이데일리 같은 매체들, 그런 매체들도 점검해야죠. 그래서 책임을 묻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선관위에 중국인 99명이 잡혀가지고 지금 미군이 데려갔다고 하는 뉴스를 퍼뜨려서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보도되게 만든 문제 보도 사례들을 쭉 목록화해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 특파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걸 중국 기자들하고만 간담회를 했다고 거짓말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입장까지 냈습니다. 거기에 제일 많이 온 나라는 일본 기자들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매체에 어떤 기자들이 참석했는지 이미 다 증거가 있고 목록이 있고 당사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자들하고 비밀리에 간담회했다고. 그리고 주일 미군이 데려갔다고 99명 중국이. 그래도 주일 미군이 입장문 냈잖아. 그런 적 없다고 우리. 미쳐 돌아가요 아주. 그 스카이데일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꼭 채택하고 싶고요. 그거와 무관하게 수사받아야 됩니다. 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냥 구경하면서 왜 저렇게 못해? 그렇게 논평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협업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노정면 의원실로 제보해 주세요. 어쨌든 국왕에 미친 사람들이 너무 센 거 아니야? 닥스메디. 저희 딴지마켓과 오랫동안 같이 왔습니다.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구매 후기를 보시면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 호스트 이상민입니다. 살림을 하다 보면 집안에 생기는 각종 냄새, 골치가 아프시죠? 방향제를 놔보기도 하고 공기청정기를 돌려보기도 하지만 소용없을 때 참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제품, 바로 다스 캐치제입니다. 여기서 냄새가 난다. 도망쳐. 엄청난 낙지가. 아주 멋진 냄새 해결사죠.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개월 동안은 효과가 지속된다고 하니까 든든하기까지 합니다. 탈취에는 환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환기가 어려운 곳에는 이 다스 탈취를 놔보세요. 딴지마켓에서 후기 확인하시고 직접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상이었습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커플이 탄생했거든요. 네. 인간 포스잇 신용환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인간 잔소리꾼이라고 그랬는데, 인간 잔소리꾼은 너무 부족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잔소리 머신. 봉인 해제된, 이제, 신영환 교수와, 원래 봉인이 없는, 노영희 콤비가 탄핵 국면이 지나면 틀림없이 명태균 국면이 옵니다. 그때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이 두 콤비는 대선 때까지 보게 되실 거예요, 아마. 자,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하나는 명태균은 왜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는가. 요 사안을 이해하면 윤석열이 왜 계엄을 이 시점을 했을까 하는 고리가 한 가지 풀려요. 또 하나, 명태균 황금폰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는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이 죄다 있다는 거지. 이번에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 오늘 그 중에서 누구 한 사람 풉니까? 네, 어떤 한 분을 풀겠습니다. 자, 우선 왜 명태균은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는가? 요건 노영희 변호사님이 빠른 속도로 한번 풀어봐 주세요. 명태균 씨가 지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심경이. 원래는 검찰한테 협조해서 감형 내지는 뭐 이런 걸 받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요게 조금 힘들어지는 분위기가 지금 됐어요. 검찰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자료를 더 먼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딜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황금폰이 딜의 거리가 될 줄 알았더니 황금폰의 존재도 알고 황금폰에 들어있던 대부분의 내용이 자기 PC 돌아가서 가지고 있고 위치도 알고 있고 근데 일부러 황금폰을 압수하지 않았던 걸로. 네, 일부러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동안에는 검찰이 무능력해서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 핸드폰 숨겨놓은 거를 못 찾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 봤더니 검찰이 생각보다 더 위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 강혜경 씨가 준 것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 PC에 그렇게 많은 자료가 들었는지도 몰랐고 첫 번째. 명태균은 컴맹이래요. 그래서 다 삭제했다고 생각한 건데 다 휴지통에 넣어놨던 거예요. 다 나온 거야. 그거 플러스 자기는 전혀 몰랐던 정말 중요한 그 대선 캠프 때 돌아갔던 내용을 이분이 다 이미 제공을 해놨던 상태인 거야. 근데 이분이 얼마나 나쁘냐면 자기는 되게 막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이 얘기하면 그때서야 조금 찔끔찔끔씩. 그러니까 명태균은 이 사람은 좀 얕본 거지. 신용환이는 별로 영향가 없는 사람. 그리고 김태열과 강혜경만 조금 괴롭히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이미 제공해 놨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딜을 쳤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됐고, 그 사람이 딜하려고 했던 게 사실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도 뭔가 하나를 지금 하고 있어요, 딜을. 근데 그것도 이미 시기가 이제 지나버렸어. 내가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사실 좀 하기가 어려워지는, 왜냐면 월요일 날 재판을 했었잖아요, 상원에서. 김태열, 김영선, 명태균, 그리고 2명 더 해가지고. 근데 강혜경이는 왜, 안 잡아놓냐, 니네끼리 짜고 뭐 하냐, 이러면서 막 검찰을 공격했고, 김태열하고 강혜경은 다 거짓말쟁인데, 왜 나만 괴롭히냐, 막 이러면서 검찰만 공격한 게 아니고, 검찰 플러스 이쪽 공익제보자들을 다 공격하는 셈이 돼서, 자기 혼자 고립무원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민주당이나 다른 데서 공익제보를 하기에는 사실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후달린다고 우리가 하죠. 좀 후달린다. 예. 갑자기 전문 용어로 뭐랄까 후달린다고 할까? 네. 뭘 폭로했냐면 이걸 이제 공수처에 고발한 건데 공수처의 검사가 나한테 황금폰을 없애버리라고 했다. 어떤 맥락이냐면 네가 황금폰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 그거 압수수색하면 어쨌든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까 포렌식하고 그 내용 다 털어야 되는데 그게 정권에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다. 가로치고 해요, 이 부분은. 곤란하니까 차라리 없애버려라. 라는 말을 자기 그리고 변호인이 있는 데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단 말이죠. 없애는 방식이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아예 제안을 해주고 가르쳐줬다. 검사들은 아니다라고, 나의 취지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플러스 다른 기자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검사들이 지금 매우 곤란 지경에 빠져있는 그 증거가 지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하지만 말할게. 창원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이 비상계엄이 선포될 줄을 모르고 그 전에 명태균이 집에서 사용하던 PC, 그다음에 그 전에 강혜경이 제공한 PC, 강혜경의 자료, 신용환 씨가 준 자료 몽땅 다 가지고 황금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을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서 수사보고를 2달 동안 만들었어요. 11월 4일날 나온 건 1차고. 그건 되게 일부적인 아주 제한적인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수사보고 형식으로 사실은 만들어가지고 관련자들을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안 하고 뭉개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 했었었다. 근데 그와 관련된 증거가 있다. 뭉개려고 했던. 그러니까 덮으려고 했던 거지.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직에 있을 때 이 창원에 있던, 그때 왜 그랬었잖아요. 제대로 수사하는 쪽과 덮으려는 쪽이 있다. 제대로 수사하는 쪽이 다 모아놓은 자료를 덮으려는 쪽이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명태균에 다 뒤집어 씌운다든가 대충 처리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엄이 터져버렸잖아. 보고할 곳이 사라졌네? 그러면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까야 되느냐? 묻어야 되느냐? 근데 까려면은 자기들이 묻으려고 했던 게 드러나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곤란에 처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곤란하고 그때 당시에 옆으로 퍼뜨리냐 위로 올라가냐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게 갈등이 안 풀어지고 있는 중에서 그냥 이걸 덮자는 쪽이 우세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비상계엄을 터뜨리는 바람에 이거 완전히 이러다가 우리까지 같이 묻혀버리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뒤집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1차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메인 덩어리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근데 메인 덩어리를 이제 묻을 수는 없게 됐어요. 이제 못 묻어요. 더 이상 못 묻어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고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명태균 씨한테 전자레인지에 넣고 폭파해라, 뭐 비밀번호. 비밀번호 16자리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폰 왜 안 쓰냐? 너는 왜 삼성폰 쓰냐? 뭐 이런 얘기. 그런 회유 협박한 게 시점이 안 나와 있죠. 시점. 시점 여기서 말할 거예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김어준 총수님 그리고 이 다스베이더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국정조사가 펼쳐지고 있고 지금 청문회 출석해서 제가 여기로 오는 시간이 돼도 또 추가 질의가 있는데 계속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저 급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고 승낙을 해주셔서 지금 막 급히 뛰어온 거예요. 그러고 저는 끝난 줄 알았더니 2월 4일 날 다시 오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회를 버리고 왔다. 네. 그 얘기구나. 지난번에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셔서 저희 둘째 딸 응원해 주시면서 저 스타벅스 커피 쿠폰 이런 걸 카톡으로 많이들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예. 따님한테 줬어요? 네, 둘째 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1월 4일 날 수사보고서가 작성됐잖아요. 11월 7일 날 윤석열 씨가 왜 갑자기 대국민 방화, 담화 아닌 방화 기자회견을 왜 합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뭐 부적절한 뭐 일을 한 것도 없고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뭐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보고받고 화들짝 큰일 났다죠. 그런데 그날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의뢰한 적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명태균 씨랑 2021년 11월 5일 후보 확정 뒤에 연락도 끊었고, 그래서 다 사실상 뭐 불법적인 일을 한 것도 없고 하면서 완벽히 벽을 딱 쳤어요. 그러면 현직 어쨌든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 이게 엄청난 가이드라인으로 부담이 안 됐을까요? 그래서 11월 7일 그 회견 직후부터 회유를 하는 거죠. 폰 나오고 더 뭐가 추가적으로 나오면 이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네. 황금폰을 차라리 없애버리라고 한 거구나. 네. 그런데 저 봉지욱 기자 등등 취재하고 있는 거에 보면 더 놀라운 건 이미 황금폰의 존재,
심지어 명태균 씨가 처남에게 전달해주는 장면 등등에 대한 CCTV 이런 것들을 사실상 그 전에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일부러 압수수색 안 할 테니까 그 사이에 없애라 뭐 이런 식의 회유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명태균 씨 주장대로 보면. 그런데 회유가 잘 안 통하는 게 저를 포함하여 이 사람 저 사람 자료 튀어나오죠. 밖에 이렇게 다스베이더 와서 떠들죠. 시한폭탄이 가까이 오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덮이지가 않으니까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동인이 됐다. 네. 자, 그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했고요. 두 번째, 오늘 처음으로 공개할 네네. 아마도 잠재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는 누굽니까? 안철수 씨입니다. 안철수. 자, 안철수 단일화 관련? 예. 뭐 자료가 있나 본데 이거 뭡니까? 이거 누구하고 누구의 카톡이에요? 저와 다른 제 선배님의 카톡입니다. 예. 굉장히 유명하신 선배님이십니다. 우선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랑 통화를 하면서 내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지금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중간에 통화 내용에 강혜경 씨랑 보면 단일화 해야 되는데 윤이 안 하려고 그런다. 막 이런 통화 내용 공개된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윤석열이가 단일화 안 하네? 단일화 안 한다고 이긴다고. 사람이 돌았네.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해버리면 민주당이 졌다고 사표가 생겨서 확실하게 이기는데, 그죠? 그쵸, 네. 안철수가 얻는 그 표만 계산하고 있네요. 머리가 짱구들이라서. 명태균의 현실적 파워가 과연 어디까지였는가. 처음으로 총수님께 제가 자료를 드렸어요. 윤석열과 안철수 씨 간의 단일화, 그 내부 문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면 작성할 수가 없는 문건, 저는 전략회에 참여하면서 받은 그 전략 문건을 제가 공개를 합니다. 이 카톡의 요지는 뭡니까? 네네. 제가 이걸 공개하는 이유 중에 큰 거 하나가요. 안철수 씨가 엊그제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죄자보다는 초보 정치인이 나와서 마치 초보 운전자인 것처럼 마치 윤석열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네, 윤석열은 마치 깨끗한 사람. 저는 그 초보 정치인과 범죄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이 부분을 공개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22년 2월 19일, 2022년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죠. 딱 20일 전이죠.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이미 그때 마음을 먹고 있었고 2월 19일 날 제가 선배님을 만나서 그동안 턱 밑에서 바라본 윤은 이러해서 탄핵각입니다. 안철수 후보 만약에 단일화하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단일화하지 않겠다.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께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전날 밤에 제가 말한 것을 안철수 씨가 전달받았느냐? 어제 아우와 헤어지고 오후 9시 반쯤에 안 후보와 통화했음. 내 생각을 진실되게 전했고 감사와 공감의 뜻을 밝혀옴. 이제 윤에게 다가왔던 신의 옷자락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단일화 할 뻔도 했는데 요때 안철수와 통화하고 나서 안철수가 단일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네. 이런 내용이네요. 정말 제가 그날 만나서 절절하게 얘기했습니다. 즉흥성, 포악성, 감정 조절 안 되는 거, 어떤 선택적 정의와 공정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리고 신의 옷자락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별의 순간이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2월 19일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협상경과 비밀 문서입니다. 2월 27일 딱 대선 일주일 남았을 때 작성된 겁니다. 2월 27일 날 안철수와의 단일화 과정을 쭉 정리한 거예요. 경과를 보고하고 앞으로 처음이 2월 7일이었고 쭉 작성됐는데 2월 19일 날 제가 왜 선배님 만나서 2월 19일 날 통화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녁 9시 이태규 선대부부장 안 후보의 갑작스런 심경 변화로 후보 단일화 안 하겠다고 했다. 나오죠. 이 심경 변화를 일으킨 분이 우리 교수님이었네. 오케이. 그리고 당시에 그쪽 파트너가 이태규 전 의원이었어요. 사무총장을 했죠. 9시경에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를 그래서 안 한다 해서 그 다음날 실제 안 한다고 단일화 제안 철회 딱 나오잖아요. 다음날. 네. 그리고 이제 2월 27일까지 지나갑니다. 윤이 안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되게 비밀스러운 거죠. 내부 아니면 알 수 없는. 윤이 처음에 안한테 저렇게 단일화라는 제안 전화 부탁드립니다. 막 이런 문자를 해요. 2월 24일 날도 했고 25일 날도 했죠. 소득이 없었죠. 2월 27일까지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24일 날 윤석열이 안철수한테 문자하고 네.
25일 날 윤석열이 또 안철수의 문자에서 답이 없다. 네, 없습니다. 답이 없다가 예. 자, 2월 27일 10시 18분이죠. 김동조 씨는 그다음에 김 여사 측근으로 캠프 내에서도 아주 널리 깊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비서관이죠. 이분이 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지지율이 완전히 업됐을 때부터 그 누구도 후보님께 조언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단일화 안 한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이 안철수 필요 없다. 네. 자, 전반적인 상황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2월 27일까지 다 안 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뭘로 기여를 했다고 하는 것인가? 명태균 씨가요. 출발해서 뻥인 건 없어요. 거짓인 건 없어요. 뻥인 거는 본인과 관련된 돈 문제. 네, 일에 대한 건 뻥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긴 했어요. 아예 안 한 걸 했다고 하는 적은 지금 보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안철수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역할을 했다고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 안 될 일이었는데. 네. 안철수 의원님도 윤석열 씨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정말 굉장히 이 집권했을 때 위험하다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본인이 분명히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나오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뭘로 기여했을까? 명태균 씨가 2월 28일부터 3월 이때 이제 사실상 실패한 거예요. 예, 실패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언제 단일화를 발표하냐면요. 3월 3일 새벽에 해요. 3월 1일 날, 2일 날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딱 이틀이란 말이에요. 이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9일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해요. 안철수 후보 6.5%, 7% 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갑자기 단일화하고 여의도에 나돌던 찌라시는 장제원 전 의원께서 안철수 의원님의 약점을 잡고 협박을 했다. 저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 근데 알려주시네요. 그 찌라시 내용이 굉장히 보신 분들은 알지만 굉장히 참 말하기 좀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정적입니다. 예, 선정적입니다. 그래서 믿지는 않고요. 저는 이 여론조사 가지고 명태균 씨가 얘기했을 것이다. 다시 저 자료 보세요. 2월 13일, 12일 보세요. 안철수 후보가 먼저 여론조사 갖고 단일화 하자고 제안하잖아요. 저 코치를 누가 했을까? 강혜경 씨랑 통화한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2월 13일입니다. 윤석열이가 단일화 안 하네? 단일화 안 한다고 이긴다고. 사람이 돌았네. 근데 보세요. 안철수 씨가 여론조사로 단일화 하자고 자기가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는 자기는 안철수 의원하고도 커넥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안철수와의 커넥션도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에게 가서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면 승산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제안을 했을 것이다. 일단은 무대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 갑자기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후보가 이기고 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먼저 여론조사로 하자. 이틀에 걸쳐서. 요거는 명태균 씨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다. 요 앞에 정황은 이해했어, 이제. 네네. 그리고 2월 28일부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6.5에서 7이면 5점 못 받잖아요. 안철수 의원 인터뷰에 있어요. 그때까지 쓴 돈이 70억 원 정도다. 전라남북도 광주에서 몰표를 얻으면서 국민의당이 많이 얻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도 먼저 선거 비용을 내고 나중에 보전받은 걸 가져가서 욕 먹은 적도 있잖아요. 보전을 못 받아요. 이거는 완전히. 돈이 많은 분도 돈은 중요하죠. 게다가 중요한 게 요거 보시면은 2월 16일 날 안 후보 유세차 사망사고 발생. 이게 또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를 흔드는 조용한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본인이 그때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저것 때문에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였는데 더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었고 자기를 도와주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데 자기 돈은 계속 들어가고 이게 보전이 안 되는 거나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머릿속에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단일화 될 사람하고 단일화 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민주당의 사정은 우리랑 하자. 그 틈을 이제 명태균 씨가 중간에서 껴들어가지고 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죠. 명태균 씨가 앞으로 이 대선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까지 나온 수사보고서의 카톡 내용은 명태균, 김건희, 명태균, 윤석열로 알려진 것만 나와 있잖아요. 다른 분하고 한 건 아직 오픈이 안 됐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당시에 부인을 했죠. 명태균 씨 알지도 못한다 했는데 사진도 나왔고
강혜경 씨랑 통화 내용 중에 내가 안철수 씨랑 식사해야 되는데 뭐 식당을 뭘 예약하고 나오잖아요, 실제로. 깊숙한 관련이 있던 건 맞죠. 명태균 씨가 무엇으로 했길래 자기가 이 단일화를 기여했다고 할까? 제 추정은 여론조사다라고 저는 봅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그 대목이 폭탄이겠네요. 네. 내가 그때 그렇게 해줬잖아. 지금은 다른 변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잖아. 그리고 최소한 범죄자와 초보 정치인 이런 표현을 그분이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안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서 말을 다 해줬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는 몰랐던 것처럼 말하니까 내가 다 말해줬고 그때도 넌 내 말 들었었잖아.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맨 처음에 저를 소개시켜 주시기도 하고 굉장히 가까운 선배님을 찾아뵙고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렸고 그 선배님도 많이 놀라셨었거든요. 그래서 통화했다라고 분명히 아까 적시가 돼 있고 시간대도 사실상 똑같은 시간대고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초보 정치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 당신도 진작에 알았잖아. 그래서 당신이 안 하려고 그랬잖아, 단일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왜 거짓말해? 라고 지금 사실을 밝히신 것이고.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안 될 일이었는데 왜 명태균이 자기가 기여했다고 하고 안철수가 갑자기 2, 3일 사이에 입장을 바꿨을까? 그건 명태균이 폭탄을 쥐고 있는 것이고. 예.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나올 대선 후보들이 쭉 많이 있죠. 예. 아이, 재밌겠다, 이 시리즈. 네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다른 사람을 합시다. 핫한 사람으로 합시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서를 제가 갖고 있다는 거에 많이 놀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랑밀리아. 이거 맛있어요. 이거 참 고급스럽습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와이너리에서 와인과 같은 포도 주스를 만들었어요. 이거 아주 대박이야, 이거. 자, 사은품이 있구나. 자, 6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유삼영, 이지은 두 위원장은 단골이 돼버렸네. 뭐가 됐다고요? 단골. 뭐 어려운 단어도 아닌데. 무알콜 와인. 쨍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진짜 맛있다. 피로가 확 가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포도 만들던 와이너리에서 포도주 말고 포도 주스를 제대로 만들어서 미슐린 식당에만 넣는다 하고 등장한 거거든요. 오랜 숙성이 된 느낌이에요, 이게. 보이차 같이 오래된 보이차. 내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고급지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단맛은 있는데 깔끔한 맛이기 때문에 입안에서 이제 넘어갔을 때 되게 신선한 느낌이 든다는 거 너무 좋은 품종이다 보니까. 여러분 와인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와인은 그 포도 품종에 따라서 까베르네, 머를롯, 그 다음에 샤르도네, 쇼비뇽 블랑 이렇게 레드 와인 2종 그리고 화이트 와인 2종 이 포도로 만든 거예요. 여기는 까베르네 로제 지금 총수님 드시고 있는 게 저기 멀롯인데 이게 제일 빨리 품종이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맛있어. 그거를 총수님이 그것만 드시니까 그게 제일 빨리 품종이 됩니다. 품절이. 멀롯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게 진짜 그 와인에서 탄닌감이 되게 딱 있고 그리고 딱 알코올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탄닌감이 약간 있어요. 약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살짝 쌉싸름한 느낌. 근데 알코올만 딱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논알콜 와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게 어울려요. 네. 유삼영 위원장님 와인에 대해서 뭐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차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네. 차를 한 20, 30년 마셨습니다. 근데 와인은 모르시죠? 와인은 뭐 신의 물방울 하는 만화 본 정도. 우리 유삼영 위원장은 막 던져요. 여러 가지를.
그 중에 하나 걸려서 편집되라. 방송을 아시네요. 막 던져놔. 그래서 편집하기는 좋아요. 알랑 밀리아 지금 추가 할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인할 때 좋은 가격에 지금 제가 잡사하면 봐주세요. 잡사? 네. 네, 좋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소주로 치자면 한라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건 한라산 광고잖아. 차로 치자면 보이차고 소주로 치자면 한라산이고 주스로 치자면 네. 양주로 치자면 발렌타인. 도움은 안 되네요. 4+1 싼 가격에 100세트 한정입니다. 지금 1리터짜리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빨리 주문하십시오. 이건 한정 세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클릭하셔야 됩니다. 지금이에요. 누구보다도 빨리 지금 잡사. 한정. 내가 한 넥타이도 한정이야 지금. 10mm 넥타이인데 그 머리에 이렇게 좀 묶어봐. 부장님. 어때? 어? 아주 천이 좋아가지고 머리 잘 묶일걸? 매듭이 꼭 옆으로 와야 돼. 별걸 다 한다. 별걸 다 한다. 이게 니트 아니에요? 그쵸? 니트 넥타이. 많이 해봤나 봐, 노래방에서. 왜? 그러면 이렇게 묶는 건 어때? 아, 지드래곤처럼? 자, 오늘은 법원 폭동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봐요. 최소한 2사람은 계획범죄 혐의가 상당히 짙다. 저희가 투블럭이라고 부르는 인물인데 수신호를 한단 말이에요. 수신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던지고 위험한 내용을 말해주십시오. 폭동의 시작은 여기에요. 경찰이 굉장히 당황해요. 최근에 저렇게 과격한 시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법원을 상대로 뭐 저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아무도 못했을 상상 거고.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다가 이 복장이 진압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평상복이에요. 평상복. 탄핵 집회할 때 민주노총 집회할 때는 완전 진압복을 입고 네, 그랬었죠. 그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혹시라도 그런 아마 오해를 받거나 그럴까봐 일부러 평상복 입고 갔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법원에서 입구 정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 판결이라든지 조국 대표 판결이라든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판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주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왜 경찰 보고 예측 못했냐고 하는 거는 난 과잉진압 내지는 피장파장 논리는 이거를 자세히 봤으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냥 직후에 그 경찰 저지선이 깨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경찰들을 때리기 시작해요. 방패로 방패로 막 찍고 경찰들이 이때 엄청 많이 다쳤다고 그래. 그 상황에서는 좀 경찰을 때릴 상황이 아닌데 경찰을 때리라는 그런 지시가 없고서는 갑자기 경찰을 때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몰린 경찰을 왜 때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라는 고립된 경찰이 생기잖아요. 막 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보자마자 경찰 때리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있나 본데? 자,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간에 창문을 깨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멀리서 벽돌을 던진 거였는데 입구 옆에서는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창문을 깨기 시작해요. 진입하기 위해서. 이거 거의 동시에 정답. 일반 건물도 창문을 깨고 저렇게 들어간다는 건 상상이 어려워요. 근데 경찰이 바로 옆에 있는데 법원 창문을 깨신다는 게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저렇게 과감하게 망설이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위대랑 경찰이 붙는 상황도 어떻게 보통 되냐면 막 집회를 하다가 해산하세요, 해산하세요. 억지로 해산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저항하면서 이제 폭력이 시작되거든요. 맞아요. 가만히 있는 경찰을 맨정신에 저렇게 때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법원 건물을 저렇게 내가 보자마자 깨버려야지. 이거 누가 이렇게 없습니다. 생각해? 네. 제가 경찰 생활 36년 했는데 일방적으로 경찰을 두드려 패고 부시고 이래 하는 거는 의도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고 신념화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던 행인이 그래 못합니다. 지시를 해서 신념화를 의식화를 시킨 상태에서 통제된 그런 사람한테 시킨 거예요. 그 전부터 저렇게 하려고 딱 준비하고 그렇지, 있다가 마음먹은 네. 이 중에 일부는 우발적으로 같이 휩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은 마음먹고 온 것이다. 정문 그리고 옆에 그리고 각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거는 의사 연락이 상호간에 됐다는 겁니다. 역할 분담이 됐던 것 같아요. 역할 분담이 된 거예요. 한두 명이 돌출행동에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각각 측면에서 정면에서 후면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거는 지령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창문 깨지고 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이 CCTV 관제 시설들을 깨부시기 시작해요. 누가 들어가자마자 CCTV를 깨. 맞습니다. 보통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은 타겟으로 직진을 하거든요. 나오다가 CCTV를 깨던가 하는 짓을 하는데 가자마자 증거인멸 먼저 하는 거죠. 투블럭이 그리고 가장 먼저 이 현관 쪽을 깨기 시작해요.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또 투블럭이거든요. 경찰은 포위되게 생겼으니까 뒤로 빠지죠. 막는 게 의미가 없잖아. 안에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빠지고 복장을 바꿔서 오거든요. 이때도 제일 먼저 이 문을 깨려고 했던 건 투블럭이었어요. 여기 투블럭이라고 이 사람. 이겼다. 계속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보러. 더 많이 가담시키려고 해요. 들어오라고. 그리고 족족이 창문을 깨죠. 여기도 투블럭이죠. 이 사람이 계속해서 과격한 행동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열려서 들어갈 수 있는데 추가적인 손괴 행위를 하는 겁니다. 같은 거 씨발. 여기 관제실인데 다 깨부시고 있어요. 나와봐. 점거해. 나와. 점거해. 119 행정이야. 누가 시비 거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다 깨는 거예요. 그냥 부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직후 경찰이 검거 모드로 전환합니다. 지금 경찰들이 검거했어요, 저를. 정문이 돌파되고 나서. 그래서 검거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밑에. 알았어, 현행범 체포야. 알았어. 핸드폰 좀 끄고. 지금은 이걸 생중계하던 유튜버를 체포한 거예요. 이 사람 유튜브에 아까 부수고. 예, 처음 창문을 깬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창문 2개 깬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 구속됐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참 큰 역할을 해주었어요. 왜냐하면 증거를 남겨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잘 몰라요. 유튜버들은 최소한. 검거자는 반드시 옆에서 신병관리나 지금 여기 경찰 고성차는 살면서 처음 타봐요, 제가. 아니 근데 지금 왜 하필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낸 거는 저희 국회랑 이 사법부인데 경찰관분들이 저희 체포하고 있어요. 그럼 국회랑 대통령 체포반대에서 체포되네요. 국회로 오든가.
상대해줄게. 투블럭이 저희는 처음에 그래서 현장에서 체포됐을 줄 알았거든요. 투블럭은 체포지 않았어요. 다른 집회에 또 나왔죠. 그 다음날 집회에 또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게 그 다음날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교수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맨 앞으로 가잖아요. 지난번처럼. 이제 여기가 폭력 사태가 벌어집니다. 투블럭은 지금 녹화하는 현재 기준으로 아직도 체포 안 됐어요. 최상목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체포됐잖아요. 그 안경 끼고 바가지 머리에 정광훈 TV 네. 전도사. 정광훈 전도사잖아. 전과범이던. 그리고 투블럭을 찾다가 발견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인물인데. 국가가 전복됐는데 왜 그를 맞습니까? 선동을 하죠. 이 사람은 이런 곤봉을 들고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남들이 넘어가기 쉬우라고 요 유리창 요 면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를 통해서 많이 넘어가요. 자기는 안 넘어가고. 자기도 넘어갑니다. 넘어갑니까? 넘어가는데 처음부터 소화기를 들고 와요. 소화기 들고. 계단을 통해 그리고 올라가는 사람들. JTBC 단독 7층으로 바로 올라가요. 네, 7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소수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인데 올라가다 3층이 막혀요. 그러니까 남성이 소화기로 유리문을 여러 차례 강화 유리문을 깨는데 이 투블럭 옆에 있죠. 둘 다 나왔네. 저런데 왜 체포가 안 됐죠? 저 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 체포가 시작될 시점에서 빠져나갔는지 체포가 안 됐어요. 그리고 한 5층쯤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약간 겁을 먹어요. 더 올라가지 말자고. 근데 이 투블럭하고 카키맨은 아무 말 없이 계속 7층을 향해 갑니다. 다른 한 손엔 쇠파이프를 든 사람도 보입니다. 이번에는 쇠파이프를 들었어요. 소화기하고. 이 두 사람은 다른 층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쭉 7층에 갑니다. 7층이 목적지였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저희가 그 법원 노조 얘기를 들어보니까 7층에 영장 판사실이 있다는 거는 일반인들은 모른다. 간판에도 안 써 있대요. 변호사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런데 영장 판사실만 부셨다는 거 아니에요? 가서 7층 가서 영장 판사실을 가서 수색을 하고 손괴를 한 거죠. 누군가 알려준 거죠. 조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신호는 미리 약속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후레쉬, 곤봉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자마자 CCTV 제거. 이게 진짜 이상하잖아. CCTV나 이런 증거를 최종 못하고로 해놓고 가는 거는 전과 한 5범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범죄자들이 쓰는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들어가자마자 증거인멸부터 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경찰에 최정조가 있듯이 이 사람들은 반최정조에서 증거인멸조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그거다. 그렇게 보이죠. 예. 오랜 경찰 생활 경험상 예. 전과 5범 이상은 돼야 오랜 수사 형사 경험상 그렇습니다. 딱 보면서 제일 이상한 게 저 대목이죠. 들어가자마자 예. CCTV 찾아가지고 물 붓고 손 뽑는단 말이에요. 예. 제일 먼저 한 게. 그리고 보통 모르는 사람은 카메라를 빼들어서 부시는데 메모리를 찾아요. 그렇지. 이 사람들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다. 계획범이다.
약간 행동하는 걸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이름을 모르니까 그 뚱뚱하고 약간 돼지같이 생긴 사람 방송하다가 잡혀 들어간 애 있잖아요. 방송하다 잡혀 들어가네. 유튜버라고 합시다. 예. 방송하다가 잡혀간 애 같은 경우에는 자기 행동이 되게 고양돼가지고 이걸 계속 남겨요. 예. 그 영상을 보면 이 사람은 계획적인 건 아니었다고 봐요. 그리고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라고 있어요. 맞아요. 예, 얘가 원래는 이렇게 큰 물에서 놀 애가 아니래요. 근데 강기훈이라고 그 행정관 기억나시죠? 그렇죠. 음주운전. 네. 음주운전 2번 했는데도 안 잘리고 있다가 강기훈이 배인규를 정광훈 밑으로 바로 넣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명수 기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도 저 현장에 있었어요. 그 양반은 이게 폭동화되니까 빨리 영상들 자르라고 증거인멸하라는 얘기를 하죠. 배인규는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신남성연대가 젊은 남성 이제 구독자나 청취자들이 제일 많은 채널 중에 하나니까 몰아넣고 선동을 당해서 사람들이 막 쫓아 들어가는 걸 보고 근데 카메라를 가지고 방송하면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밤중에 빨리 내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라이브로 그거를 7시간씩 막 찍어댈 것이라는 것까지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층층마다 돌아가면서 찍을 거를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 못했던 거지. 근데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거기 안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면 뭐가 쏟아지냐 그러면 슈퍼챗이 쏟아집니다. 그렇지. 방송하다 잡혀간 유튜버 같은 비슷한 행동을 한 애들은 뭐 하룻밤 만에 850만 원인가가 슈퍼챗이 대신 터졌대요. 구속됐어요. 다만 이제 그 돈을 쓸 일은 없겠지. 써야지 변호비로. 아 변호비로 쓰겠네. 네. 구속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죠. 제가 라이브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 유튜버들이 그걸 찍고 있는데 경찰에 체포됐어요. 네. 그렇게 지울 새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산대 로스쿨의 이제 차성환 교수님이나 많은 시민들이 다운로드를 바로 받았어요. 생중계되는 동안에 구글 드라이브를 에다가 다운을 다 받아놓고 그거를 또 다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느냐.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용량이 너무 큰 거야.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해야 되겠어. 직원들 깨웠어. 아우 갑질 사장님. 갑질 사장님. 야 이거 안 되겠다. 급하다. 빨리 깨워야지. 지네 영상을 지네가 채증을 했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거의 자수에 비견할 만한 짓인데 그 항공장바 입고 있는 애랑 투블럭이랑 후레쉬를 들고 왔잖아요. 후레쉬는 거꾸로 자기를 촬영하는 걸 비치면은 자기가 안 보입니다. 그 목적으로 쓰는 장면도 있어요. 내가 스마트폰을 안 가져갈 거니까 후레쉬를 챙긴 것 같아. 우리 제보 중에 하나는 저 복장, 저 헤어컷, 그 사람을 내가 전날 봤는데. 아, 마을버스? 마을버스. 근데 그 마을버스를 탔던 저 사람은 왜 기억하냐면, 현금. 누구나 요즘은 그 교통카드를 찍잖아요. 이 사람 한참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현금을 내더라. 그래서 파주 운정 쪽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경찰이 지금 찾고 있어요. 경찰이 못 찾는 경우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쉽지 않죠, 진짜. 얘들은 아예 준비를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찍힌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 CCTV가 다 살아. 아, 맞아. CCTV를 뽑았지. 그 외에 이제 이거 들고 들어간 유튜브 애들은 지금 다 이제 잡혔어요. 근데 그 유튜버들이 크게 소유를 할 생각이 없었구나라고 형량을 경감해 주려고 한다면 걔네들은 더 큰 스피커가 될 수가 있다. 근데 그러기엔 너무 오래 있을 거예요. 정말 오래 있어야 됩니다. 걔네들을 구슬르면 걔네들 입에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층 영장 전담 판사실을 발로 찬 사람. 정확하게 타겟을 알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전광훈의 특임 전도사이고 이 사람은 또 2020년에 그 장희동 알박기 했을 때 행정대 집행 들어왔을 때 화염병 던지고 쇠파이프 들고 하얀색 경량 안전모 그때 백골단이 등장하죠. 예, 그때 처음으로 백골단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민전 의원이 소개하고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데 특수 건조물 침입, 특수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등등 해서 한 67개를 묶어가지고 영장 청구를 했는데 저는 그 7층에 올라가서 발로 찬 자를 중심으로 해서 범죄단체 구성 여부를 봐야 된다. 범단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형을 면치 못해야 되고요. 그래서 폭처법상 범단으로 이 사람을 추적해 가면은요. 조폭 잡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조폭 우두머리가 누구를 가서 손보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야 가서 오른쪽 팔을 부러뜨리고 왼쪽 다리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걔 요새 너무 좀 건방진 것 같아. 정신 좀 차리게 해주지. 그러면 가서 이제 땅에다 묻고 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범단의 우두머리가 전광훈일 수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교사하지 않아도
추상적으로만 얘기하잖아. 지금 집회장에서 서부지법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특임 전도사는 가서 확실히 손을 봐줘야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기소를 할 때 범단, 소요죄, 내란죄 등 집단 범죄로 수사해야 된다. 개별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매우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범단이 되면 몇 바퀴 돌고 나오는 거예요? 최저를 정해서 몇 년 이상으로 몇 년 이상으로 가니까 무조건 최소 가야 되고. 범죄들이 다 그래요. 몇 년 이상이면 3년이 스타트 아닙니까 보통? 뭐 보통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3년, 여기는 범단의 특징은 뭐냐면 범단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저런 행위들이 전부 다 범단으로 처벌돼요. 그냥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 범단이다라고 딱 규정되는 순간 범단을 조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한 행위가 다 처벌돼요. 범죄, 단체, 조직. 조폭. 그러면 조직. 저는 이 7층으로 간 것은 명백히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러 간 거잖아요. 이 판사는 이 폭동이 일어나기 5분, 6분 전에 빠져나왔대요. 큰일 날 뻔했어. 판사를 잡았는데 왜 그렇게 발부했어요? 참 너무했네. 그리고 갈 것 같아요? 아니야. 길거리에다가 내던졌을 수도 있어요. 쓰러뜨리고 밟고 침 뱉고 했던 그런 짓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군중석에 던져버리면 가해자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범단, 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거기도 세구나. 그래서 범단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범단 조직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이거 말해도 3년이에요. 벌금이 없어요. 아예 실형이야. 3년이 아니고 3년 이상.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10년도 나올 수도 있겠다. 특임 전도사는 간부 아니야? 그건 주요 업무 종사자에 비교되는 거예요.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간부는. 그리고 그 신남성연대 대표라든지 이런 애들은 실컷 선동하고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간부로 되는 겁니까? 이제 선동, 방조, 교사, 교사거든요. 네. 그 행한 범죄하고 비슷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석동현 변호사는 새벽 1시 무렵에 석동현 변호사, 예. 윤석열의 변호사. 그 근처에서 고향 어르신들을 만났다면서 서부지법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서 새벽 1시에 고향 어르신들을 우연히 만난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다들 어르신들이 아니던데? 게다가 석동현 변호사는 뭐 벌금 뭐 내주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는 지지난주에 백골단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행사에서. 그 석동현 변호사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도 밝혀야 될 수사 대상이에요. 진짜 저는 석동현 변호사는 여기 이 사건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다. 적어도 7층에 영장 판사실이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유튜버들은 더 올라가면 안 될 것 같다. 그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야. 그럼. 근데 이 사람들은 망설임이 없어요. 쭉쭉 7층까지 가요. 7층에 있는 방 중에서 그쵸? 영장 판사, 영장 전담 판사. 그 당시에 실제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9층에 있었어요. 네. 근데 영장 판사실은 7층에 있단 말이야. 누군가 정보를 영장 판사실이 어디예요? 7층이에요. 이 정도 정보를 들은 거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한 차 판사를 잡으러 간 거예요. 7층에. 아니, 나도 서부지법 7층에 영장 전담 판사실이 있는지 몰라요. 서부지법을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도. 내부자 아니면은 그쵸. 법 쪽에 아주 오래 있으면서 드나들었던 그 정도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정보를 트블럭이 어디서 얻어? 카키맨이. 절대 알 수가 없죠. 나도 처음 들었고 신장시 변호사 나도 처음 들었어. 처음 들었고 이거 누가 준 정보야. 계획 범죄고. 그러면 사주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런 거는 돈이 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명수 기자한테 제보한 극우 유튜버 A씨에 따르면 얘네들은 돈을 보고 움직인 거고 집회판에서 최소 10억 정도는 벌었을 거다. 10억. 예. 유튜버들이. 이명수 기자 뉴스공장 한번 부르세요. 막 말하고 싶어서 미치던데. 그리고 그 강기훈 행정관이 연결시켜줬다라고 한다면 이 선을 타고 올라가면 결국 누가 나오느냐. 지금 용산 관저에 혼자 계신. 그렇게까지 특정하면 예.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경호원? 경호원이 혼자 남아서 외롭게 있지 않을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대목은 정광훈 목사는 자기 돈을 안 씁니다. 돈은 다른 데서 나왔다.
어디서 나왔을까? 또 성모 행정관인가요? 대통령이 뭐 어디서 어디로 가니까 나와서 대통령을 응원해달라. 그럼 폭동이 있은 다음에 이 일이 있고 나서 방송사들뿐만 아니라 이쪽 진영에 다 이 보안 강화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매불쇼도 앞에 유리문인데 철문으로 바꾼다고. 우리도 모든 문을 철문을 바꾸고 뉴스공장까지 가려면 문 몇 개 돌파해야 돼. 많은 문을 돌파해야 돼, 철문을. 앞에 여기 공영현관 비밀번호도 바꿨더라고요. 바꿨어요, 다.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내란범 옹호 인권위원회 안건을 김용원이란 인권 상임위원이 올렸잖아요. 고민정 의원이랑 서미아 의원이랑 가서 제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만나러 가겠다고 했더니 길을 막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맞다, 봤어요. 국회에서 길 막으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켜드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이 또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침 9시부터 극우 기독교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집회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랑 인권위원회 담당 보좌관이 여성 보좌관이었는데 남성 보좌관 둘로 교체를 하고 같이 갈 사람들 구체적으로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결국 그날 인권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올리지 않고 회의를 수년했어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좌표를 찍어. 인권위, 헌법재판소, 뭐 서부지법 이렇게 좌표를 찍고 몰려다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게 겁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회의를 못 하는 거예요. 이 뿌리를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야지. 그냥 내버려두면은 소유는 더 커져요. 여론조사 장난도 더 심해지고. 그전에 유시민 작가가 친이 쿠데타는 원래 진압하기가 힘들다. 맞아요. 집행하는 대장들이 다 아직 거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123 내란, 119 폭동이잖아요. 폭력과 난동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데 우리는 민주주의의 절차와 제도 안에서 싸우고 극복해야 돼.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랫동안 진보 개혁 진영이 집권을 해서 이들에게 정치적 발언권을 제도 안으로 못 들어오게 진짜 딱 뿌리를 뽑지 않으면 극우 정당들 막 나오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민주헌정을 수호하는 세력들이 차분하게 하지만 집요하게 원칙적으로 따박 이겨나가야 됩니다. 마음을 내 단단히 먹었어요. 이것까지 보고 나서 진짜로. 그리고 의회와 시민들이 이제 콜라보를 해야 돼요. 의회 힘만으로도 안 되고 시민들이 뭘 보면 반드시 제보하고 따박 다 제거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되고 이건 그냥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헌정 수호 세력 대 내란 세력 저쪽 프레임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헌정 수호 세력 연합군과 키세스 우주 연합군 뭐 이런 쪽과 내란 세력과의 대결이에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저는 앞으로 얘기할 생각입니다. 헌정 수호 세력 키세스 우주 연합군과 내란 세력의 대결입니다. 3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뽑아내야 돼. 안 그러면 대한민국 헌정사가 위험해져요. 8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윤석열이 돌아온다니까 그러면. 그렇지. 저 내란 세력이 집권을 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사면 복권하지. 당연하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파면이 된다 하더라도 대선까지 쭉 계속 혼란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난리를 칠 것 같아요. 대선을 혼란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당연히 선거에서 지거든. 대혼란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세력만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언론이나 또는 지식인들이 뭐 야당이 너무 강공을 해서 정무적인 능력이 떨어져 내지는 니나 피장파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하고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이랑 수호하겠다는 세력이 부딪히고 있는데 야 니나 나나 니들도 자꾸 혐오 정치 니들도 자꾸 내란이라고 세력이라고 손가락질 하니까 정치가 실종되잖아.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 말은 절대 듣지 마셔야 됩니다. 기울일 필요도 없고 해설할 필요도 없고 꺼지라고 하면 돼요. 윤석열 헌재에 나가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더만. 해설할 필요가 없어요. 뭐시라고? 불쉿. 불쉿. 영어 하신 거예요 지금? 옛날에 뭐였어요? 나 불심인 줄. 불심.
너무 심한 말인데. 불심인 줄.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 다 얘기했어요. 만약에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진짜 돌아온다면 저는 진짜 이민을 가겠다고. 네, 그렇게 다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야 됩니다. 이민을 가셔야 할 거예요? 구속당한 아이들 있잖아요. 대체로 20대나 30대가 많던데 지금쯤 굉장한 현타가 왔을 거예요. 왔겠죠. 예. 지금 윤상현 의원이 뭐 훈방될 거예요 이런 문자 보내주고 뭐 자기가 전화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막 주체할 수 없는 막 그런 폭력을 나는 무엇을 해도 네. 여당의 중진이 나를 보호해줄 테니까 나는 무적이야 이런 상태가 된 거거든. 윤상현이 5선인데 5선 국회의원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막 용기백배해서 일을 저질렀는데 본인들이 되게 한 번 사용되는 총알이었다라는 걸 지금쯤 깨달았어야 아직은 못 되는데. 아직은. 아직 모를까? 기대감이 크시네. 지금은 훈장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나가서 이거 썰 풀면 와 이거 장사 좀 되겠는데? 슈퍼챗과 영광. 네, 그렇죠, 그렇죠. 6개월 동안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으면 수익 창출이 취소됩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슈퍼챗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죠. 예. 예. 나는 감경 사여로 큰 기록을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감경 3주 정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3주 정도 괜찮네. 네. 3주도 너무 길다. 나 이거 하나만. 아직도 안 찼어? 제 건 다 찼어요, 덕분에. 조국혁신당. 중앙당. 네. 당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자, 걱정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끝!